한 줄기 거센 모래바람이 타클라막한 사막에서 불어와 취재팀이 가려는 길을 휩쓸고 지나갔다. 노란의 이별을 구한 취재팀은 곧장 서남쪽으로 달려 서역으로 가는 청산남로에 진입했다. 이 길은 실크로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로서 일찍이 대상들이 빈번히 다녔던 길이다. 이제 누란 왕국에서 170km를 달려왔다. 이곳엔 고대 불교 도시 미란의 유적이 있다. 취재팀이 이곳에 도착하자 모래 폭풍은 더 심해졌지만 제일 먼저 도탑이 눈에 들어왔다. 20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 오렐 스타인이 세계 최초로 소개한 도탑이 외국인 취재팀에게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카라부른, 즉 검은 폭풍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노래는 옛날 이들의 고향이 모래 폭풍에 묻히게 된 사연을 노래로 읊은 것이다. 카라부른이여, 아 공포의 검은 폭풍이여, 나의 고향을 빼앗고 나의 고향을 파묻고 내 사랑하는 처자식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아 카라부른이여, 너의 검은 마수에 온 누리가 사막이 됐구나. 아름다운 내 고향이여,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리. 이곳은 만년설로 덮여있는 곤륜 산맥. 서역으로 들어가는 청산남로가 남쪽으로는 이곳 곤륜 산, 북쪽으로는 타클라막한 산맥을 가로지르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많은 탐험가들이 앞을 다투어 이곳을 찾았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탐험한 사람은 1914년 영국 탐험가 스타인이었다. 그 후 65년 만에 외국인으로선 취재팀이 처음으로 탐험을 하게 됐다. 이 강은 누란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제르젠 강인데 불륜산맥의 눈 녹은 물이다. 이 강 서안에 제르젠이란 오아시스가 자리 잡고 있다. 제르젠은 그래도 청산남로를 정점이 이어주는 오아시스촌 중엔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총 인구가 3만 5천 명으로서 그중 80%가 위구르족이다. 취재팀은 위구르족을 처음 보았지만 첫눈에 이제까지 실크로드에서 만난 어떤 민족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도 아주 크고 이목구비가 아주 분명한 게 서양인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은 길 양편에 각종 자포상들이 들어서 있는 제르젠의 중심가다. 이곳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민족은 역시 위구르족으로 9세기 중엽이었다. 그 이후 이들은 신강성 위구르 자치지구를 형성하고 타클라마칸 사막 주위에 흩어져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이들 고유의 음악과 언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문자까지 가지고 있다. 성격은 매우 쾌활한 편이다. 취재팀은 제르젠 제1국민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 학교는 이들 주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위구르족의 아이들만이 다니는 학교다. 학생 수는 500명으로 한족들이 다니는 제2국민학교보다 많았다. 이들은 저학년 때 위구르어를 배우지만 4학년부터 중국어를 배운다. 어린 학생들이 초면부제 취재팀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위구르족은 노래와 춤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이들은 모였다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이들은 지금 그 옛날 유목 생활을 그리워하는 목가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 제르젠엔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인민공사가 있다. 이곳 오아시스는 제르젠 강물로 관계를 한다.
새로운 수리 시설을 갖춘 덕택에 예전보다 목축지가 많이 늘어났다. Yirmi 9 yıl oldu beri çıkıldım ben. Gümüşhane aylık 900, nüfus 9100. Ha bir yerde biz daha çıktı, tırağanımız buğday, kunak, apa, zaranza, kuğun, üzüm, şaptol, teke, kivez dikma kivez. Bizge binasını şunda terip maylık bıçakım ba. Zağun. Hemmesi terip bizim bina çıdıktı, bina çıkma cidimimizin batakı. Cida. Öksülü. Oh. Öksülü. 이들은 흙벽돌로 지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이 되면 종종 밖으로 나와 나무 밑에 모여 식사를 하곤 한다. Bu yemiş gitmez. Tabak yapılıp selini uzaklandık ya. Selini utlayla. Buğdanı utlayla. Subhanallah. 이들 가족은 아버지와 장남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모두 11명. 이중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5명인데 이들이 인민공사로부터 받는 연간 급료는 1,300원이다. 여기에 부업으로 집안 뜰에다 채소를 심어 얻는 수입까지 합하면 연간 총수입은 2,7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들은 양고기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다른 음식을 자가 공급하기 때문에 생활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마이마이 또어떼시의 말을 빌면 이들 가정은 쩌르짠에서 중류 가정이라 한다. 위그르족의 주식은 난이라고 하는 일종의 빵인데 이것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둥글고 납작하게 빚어 간단한 오븐에 구워서 만든다. 이웃에 살고 있는 주부 대여섯 명이 모여 환담을 나누며 일주일간 먹을 수백 개의 난을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선 이렇게 한꺼번에 난을 많이 준비해도 곰팡이가 쓸 염려는 없다. 그것은 난을 구울 때 자체 내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다
이곳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니야 유적을 취재하기 위해 제르잔에서 360km 떨어진 민풍시로 향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니야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110km를 더 들어가야 한다. 타클라마칸이란 말은 위구르어로 죽음의 사막이란 뜻이다. 그러나 취재팀은 출발하기 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 죽은 포도나무 숲은 마치 공동묘지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여기 죽음의 사막에도 한 무리의 낙탑대가 있었다. 당시 취재팀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는데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 더 이상 처체가 낮은 지프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취재팀은 장비를 모두 트럭에 옮겨 싣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뚜껑도 없는 트럭을 타고 가야만 했다. 민풍에서 고작 88km를 차로 달렸는데 무려 10시간이나 걸렸다.
취재팀은 출발에 앞서 두 가지 단계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첫째, 니아강을 따라 대마찰까지는 트럭으로 여행한다. 그리고 대마찰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니아 유적까지는 낙타로 하루 동안 여행을 한다는 것이었다. 목표 지점은 넓은 유적 한가운데 있는 불탑으로 삼았다. 원래 취재팀은 이 탑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조사를 하고 5일째 되는 아침에 대마찰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 드디어 취재팀은 대마찰에 도착했다. 그래서 모래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앞으로의 낙타 여행을 위해 낙타 58마리와 취재 요원 10명, 그리고 의사, 무선통신사와 길잡이 등 모두 29명으로 대상을 구성했다. 취재팀이 가져가야 할 짐의 무게는 모두 4톤이 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2.5톤의 물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촬영 기재라든지 식량, 기타 장비를 줄였다. 그래도 낙타 한 마리가 운반해야 할 짐의 무게는 150kg이 넘었다. 심지어 짐이 너무 무거워 걷기를 거부하는 낙타도 있었다. 게다가 낙타를 서로 다른 4개의 마을에서 각기 차출해 왔기 때문에 낙타들끼리도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는 이튿날 오후 9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그 다음 날 12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출발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도모, 건니치와. 你们好，也是我的。也是嘛，谢谢。どうも。你好，今おいくつですか？今年什么年龄了？ 아주 간지하시길래. 토산 토산 주시 알수. 92歳です。 아주 그거는 그거는 비 먼저 비 구주는 시든 먼저 비 그저 가가서 갓 오늘 알다 시키더라 이게 탄슬리도 출라이리장 다다르즈 홍즈 이게 탄슬리도 출라이리가. 싫고 사람만 소화 やっぱりね、冬の寒さです。 낙타 여행 첫날, 예정보다 5시간이나 지난 오후 2시쯤이 돼서야 대마차를 떠났다. 여기 니아강은 옛날에는 니아 유적까지 흘러들어갔지만 이제는 대마찰과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에서 끝이 난다. 만약 북쪽으로 똑바로 가면 유적은 매우 가깝다. 그러나 옛날 강바닥이었던 이 길엔 깊은 모래 계곡이 많고 또한 죽은 나무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낙타가 통과하기엔 정말 힘든 곳이다. 취재팀은
모래 언덕이 많은 곳을 피해 서쪽으로 돌아 다소 모래 언덕이 낮은 곳을 골라 북쪽으로 향했다. 날씨는 정말 무더웠다. 이날 기온은 섭씨 33도를 웃돌았고 지온은 섭씨 50도를 넘었다. 하지만 만약 취재팀이 니야 유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외국인으로서 거의 70년 만에 답사를 나는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긴 모래 사막에 찍힌 낙타의 발자국마저도 신선하게 보였다. 낙타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동안 안내자는 항상 낙타의 속도를 시속 3km 정도로 유지했다. 그러나 출발을 늦게 하는 바람에 니아까지는 아직 5km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해가 기울었다. 능숙한 위구르인 길잡이는 사막에 익숙치 못한 취재팀을 데리고 밤에 야간 행군을 한다는 것이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던지 이날 더 이상 행군을 포기하고 텐트를 치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취재팀은 유적지까지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늦게 오전 9시에 출발했다. 정말 날씨는 찌는 듯이 무더웠다. 아직 아침인데도 온도가 거의 섭씨 30도에 육박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유적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2시간마다 취하던 휴식도 취하지 않고 간단한 점심만 마치고 계속 행군을 했다. 한 사람이 한 잔씩 나누어 마시던 수통의 물도 이제 바닥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이라곤 텅 빈 사막뿐이었다. 이미 9시간을 강행군했다. 여전히 텅 빈 모래사막뿐이었다. 온도가 섭씨 40도를 웃도는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다가 취재팀은 위치까지 잃어버렸다. 모두들 완전히 지쳤다. 그런데 길까지 잃어버렸던 것이다. 급기야 취재팀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은 단지 어디선가 유적을 지나쳐왔다는 것뿐이었다. 因为都没有带着罗盘，我们现在在哪儿呢？这让它哪个方向？有太阳的方向还可以。太陽みたいな。ね、どっちの方向とか。いう太陽。で大体だからさ、こっちの方向だったんですよ。大体こちらだって言うんだから。いや、よそこでしょ。この方向ね。 결국 현재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밤을 맞았다. 그래서 취재팀은 한편으로 민풍에 대기하고 있는 중국 측 본부에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한편으론 길 안내자를 세 편으로 나누어 니아 유적을 찾기로 했다. 이날 밤 순찰 나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닥불을 계속 피웠다. 정말 불안하고 지루한 밤이었다. 그러던 중 기다리던 순찰조가 돌아왔다. 결국 취재팀은 어느 사이에 니아 유적의 북쪽을 통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서방향으로 돌아 5km쯤 가니까 니아 불탑이 나타났다. 민풍을 출발한 지 꼭 4일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적지에 도착했다. 이 불탑은 햇볕에 말린 흑벽돌로 지은 높이 6m의 거대한 토탑인데 도구를 당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다. 니아 유적은 이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10km, 남북으로 20km에 걸쳐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이곳 유적지를 찾는데 꼬박 하루를 허비했다. 그래서 탑 근처에 있는 4곳의 주거지만 집중 촬영하기로 했다. 먼저 불탑에서 동북쪽으로 1.5km 떨어진 주거 유적으로 향했다. 이곳엔 마치 거대한 방같이 보이는 나무 유적이 있었다. 자로 재봤더니 각기 면적이 8평방미터였다. 스타인 박사가 그린 도면과 비교해봤더니 그가 N1이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拉直了。好好好，拉直了。有多少呢？这个长是我看一下啊。哎。7m、67。大体スタインのやつと同じですね。そうすると。 이곳은 N1 유적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주거 유적인데 스타인 박사가 N2라고 부른 곳이다. 이 동물 유적은 아마 모종의 관청이었던 것 같다. 바로 그 옆에는 양을 가두어두었던 보다 작은 방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컨대 관리, 농부 등이 모두 함께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주거 유적은 수천 년 동안을 강한 모래바람에 견뎌왔지만 지금이라도 옛날 집주인들이 다시 나타날 것만 같다. 스타인 박사가 이곳을 처음 발굴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탐험가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고대 이곳 니아인들의 생활 유적을 발굴해냈다.
이 아름다운 의자엔 주로 수역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일의 도안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은 손에 쥐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이곳에선 이러한 불교 유적들을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문들은 고대 인도어로 기록된 것인데 노란 왕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이 예를 든다면 당시 노란 왕국엔 잘 정비된 국가기구가 있었다는 것. 절대 통치자였고 왕중의 왕이라 할 수 있었던 노란 왕들이 이에 지방장관들을 각지의 오아시스에 파견해 다스렸다는 것도 바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란 왕국엔 분명 잘 정비된 행정기구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이곳에 노란 왕이 임명한 지방장관의 대저택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당시 지방장관들은 매우 공사다망했던 것 같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세금도 거두고 토지도 관리하고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출입도 통제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양자 문제나 결혼 문제 중재도 해야 했다. 그래서 마치 궁궐 같은 그의 대저택엔 항상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 저택은 대지 700평방미터에 응접실만도 70평방미터나 된다. 기둥도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였다. 스타인 박사의 말에 들면 당시 리아인들의 주택들은 모두 규모가 크고 화스럽게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엔 지방장관의 대저택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뒤 양쪽으로 가로수가 서 있는 길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불탑 근처에서 한 개의 백골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광대한 유적의 지하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물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니아 유적의 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부부의 미라다. 이것을 보면 옛날 이곳에도 인도에서처럼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도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인의 손가락엔 반지가 하나 끼어 있다. 이것은 마치 누란 왕국의 어느 남편이 부인의 머리에 영원한 사랑의 표시로 메가리 깃털을 꽂아준 것처럼 옛날 부부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다. 부인이 입고 있는 비단 옷엔 만, 세, 여, 의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만세까지 남편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해부학상으로 보면 코가 큰 게 서양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상은 한 문화의 색채가 농후하다. 예컨대 이들의 베개에는 중국인들이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꿩이 한 마리씩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빛과 화장 도구도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등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것이지만 오히려 서양 문화의 색채가 더 농후한 독특한 실크로드의 문화를 보여준다. 이것은 고대 니아에서 사용됐던 유명한 엽전인데 한편엔 한자, 다른 한편엔 고대 인도어가 쓰여져 있다. 그러나 니아는 갑자기 4세기 중엽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 상세한 것은 모른다. 그렇지만 아마 타클라막한 사막이 가뭄으로 인해 나무로 확장되면서 니아 강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니아인들에겐 니아 강물이 생명수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물이 말라버렸으니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정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을 것이다. 니아 유적에서 촬영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다. 갑자기 날씨가 변했다.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강풍이 무섭게 불어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러가는 비사주석이었다. 낙타들도 이젠 지쳤다. 기온 40도, 지표온도 5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을 뒤엎고 연일 계속됐다. 견디다 못한 낙타들이 물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남은 물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주었다. 走了走了走了，这我们起来。이제 취재팀도 사막에 너무 오래 지쳐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서 감축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상인 솔자는 야간 행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이지만 리아를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모두들 졸지 마시오. 졸다가 뒤로 쳐지면 영원히 사막에 남게 될 테니까요. 하고 그는 취재팀에게 경고했다. 곧 달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니아 유적은 자취를 감추었다.